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조선에서 나온 노동자 3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감시하던 국가보위성 해외반 탐처 상좌가 앞장서서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파견지의 극비정형 보고서가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채 하루가 되지 않았고 그 보고서를 받아본 위에서는 관계자 전원을 그날 밤에 불러들였다는 소식통의 말이 전해집니다. 감시하는 자가 감시 대상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조선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노동자들의 월급을 뜯어 위로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지독하게 뜯어내던 사람이었죠. 과연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은 무엇이었고 그는 왜 자기 손으로 채워 온 그 돈줄을 스스로 끊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14년 동안 나라 밖으로 나간 우리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계급은 상저였습니다. 국가보위성 해외반 탐처 소속 지도원. 말이 지도원이지 파견지에서 내 말은 곧 국가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여러 현장을 돌며 우리 노동자들의 사상 동향을 살피고 도주 징후를 잡아내고 현지 책임자들의 계약 단가를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에서 위로 올라가야 할 몫을 계산하고 걷는 일도 내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걷고 돈도 걷었죠. 2026년봉 나는 아무르 지역의 한 건설 현장 관사 2층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흙탕물이 언저리 위에 다시 눈이 쌓이고 있었고 아래층 숙소에서는 저녁 총화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서로의 사상을 비판하는 시간이었죠. 목소리가 다 잠겨 있었습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의 목소리는 원래 그렇게 갈라집니다. 책상 위에는 그달의 상납 계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매달 만졌습니다. 사람 이름 옆에 숫자를 적고 그 숫자에서 국가 몫을 떼고 충성 자금 몫을 떼고 기관 운영 몫을 떼고 현지 관리비 몫을 뗍니다. 다 떼고 나면 그 사람 손에 남는 것이 얼마인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1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봄에 나는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시하던 사람들과 함께 국경 반대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거뒀는지, 그리고 무엇이 걷는 사람이었던 나를 거치던 사람들 편에 서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안남도의 작은 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 작업반장이었고 어머니는 읍병원에서 위생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집 성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좋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핵심 계층 명부에는 이름이 없고 그렇다고 적대 계층으로 찍힌 것도 아닌 딱 중간. 조선에서 중간 성분으로 태어난 아이가 위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군대에서 몸을 갈아 넣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자리를 자원하는 것. 나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고등중학교를 마치고 군에 나갔고 군에서 도의 계통에 눈에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고요? 내가 동료를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고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같은 소대의 아이가 초소 근무 중에 남조선 방송을 듣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진짜로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는 없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부풀리니까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정치지도원에게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주에 부대에서 없어졌고 나는 열흘 뒤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잠이 너무 잘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없앤 대가로 받은 표창장을 베개 밑에 넣고 나는 그날 14년 동안 잘 자게 될 습관의 첫잠을 잤습니다. 그 뒤로는 쉬웠습니다. 조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사람의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배운 아이는 빨리 올라갑니다. 나는 정치대학 추천을 받았고 졸업 후 고이 계통에 배속되었습니다. 29의 소자를 달았고 33세 처음으로 나라 밖에 나갔습니다. 해외 반탐 업무, 나라 밖에 나간 우리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죠. 처음 국경을 넘어 열차 창밖을 보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두만강을 지나 러시아 땅으로 들어서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하실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밤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읍은 저녁 9시면 어두워졌고 어두운 것이 정상이었으니까요.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러시아의 낡은 시골 역사에 전구가 그냥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도 아무 행사도 없는데도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기는 관리가 안 되는 나라구나. 정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잘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해외반 탐처 지도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드려야겠군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나라로 내보냅니다. 건설장에, 돌목장에, 봉제공장에, 수산물 처리장에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뇌화가 나라의 큰 주머니 하나를 채웁니다. 그런데 사람을 내보내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시입니다. 노동자 100명을 관리하는 기관 간부가 따라 나가고 사상을 담당하는 정치지도원이 따라 나가고 그리고 그 모두를 다시 감시하는 우리 계통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감시하는 사람도 많아지죠. 나는 그 감시의 맨 윗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견 기관의 책임자도 내 앞에서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그 사람을 평양으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선에서 권력이란 총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손이 권력입니다. 대우는 나라 안에 어떤 계급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는 외화를 손에 만졌습니다.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외화 지폐를 만져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는 그것을 서류 봉투에 담아 옮기는 일을 매달 했습니다. 파견지에서 내가 쓰는 활동비는 우리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을 일해도 못 받는 액수였습니다. 그 활동비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정보활동비였습니다. 사람 감시하는 데 쓰라는 돈이었죠. 나는 그 돈으로 현지 러시아 관리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봉투를 주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여권도 없이 갇혀 사는 것을 눈 감아 달라는 봉투였습니다. 숙소도 달랐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방에 12명, 16명이 2층 침대를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 신발 20켤레가 놓여 있으면 발 디딜 자리가 없죠. 겨울에는 벽에 성에가 손가락 두께로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같은 담장 안 관사 2층에 방 하나를 혼자 썼습니다. 전기난로가 있었고 러시아산 커피가 있었고 위성 수신기가 있었지요. 그 위성 수신기는 나만 볼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그걸 봤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 사람은 그날로 귀국 명단에 들어갑니다. 나는 같은 물건을 보면서 밤마다 러시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잤습니다. 집에도 그 덕이 흘러갔습니다. 평양의 처가 쪽소개로 만난 아내는 나와 결혼하고 나서 삶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는 파견에서 돌아올 때마다 짐을 2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내 짐이고 하나는 파는 짐입니다. 중국산 화장품, 러시아산 시계, 옷감약. 그것을 아내가 장마당에 아는 돈주에게 넘겼습니다. 그 돈주는 우리 물건을 좋아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물건은 단속을 안 당하니까요. 보이 지도원의 물건을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우리 집살림은 그렇게 굴러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 아이의 앞길까지 그 돈이 깔아주었습니다. 평양에 좋은 학교에 넣었고 손풍금 개인 교습을 붙였습니다. 조선에서 손풍금을 배우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나이에 아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명은 그 시간에 학교 밖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퇴비를 나르고 고철을 모으고 토끼 가죽을 바칩니다. 학교에서 과제라고 내려온 몫을 채우려고요. 우리 딸은 그 과제 몫을 돈으로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쓰는 근육은 굳는 법이죠. 명절이면 나는 기관에서 내려온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견지에서 걷어온 돈으로 위쪽 간부의 상에 올릴 것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에서 상납은 아래에서 위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걷어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그 위로 올립니다.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강의 맨 아래 샘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12시간 일하고 컨테이너에서 자는 사람들의 주머니입니다. 나는 그 샘에서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이었습니다. 그 시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독했습니다. 내 별명은 샘이 박다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이었죠. 파견 기관 책임자들이 장부를 2벌로 만드는 것을 나는 잡아냈습니다.
현지 발주자에게서 받는 실제 단가와 평양에 보고하는 단가를 다르게 적어놓고 그 차액을 자기들이 먹는 방식이었죠. 나는 러시아 쪽 발주 회사의 경리 여자에게 봉투를 주고 원본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2장을 나란히 놓으니 차액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기관 책임자는 소환되었고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나는 상절을 달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평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 몫을 지키는데 사정을 두지 않는 자. 나는 그 문장을 좋아했습니다. 사정을 두지 않는 자. 나는 그 말을 내 훈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꾀병 여부를 조사했고, 노동자가 편지를 보내면 봉투를 열어 읽었고, 노동자가 러시아 말을 배우려 하면 도주징으로 기록했습니다. 노동자 2명이 자주 붙어 다니면 그것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2 이상 마음을 나누면 그것이 조직의 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외로워지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도망치지 못합니다. 도망은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니까요. 14년입니다. 14년 동안 나는 그 일을 잘했고 잘한 대가를 받았고 잘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더군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14년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에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임금 명세서였습니다. 러시아 쪽발주 회사가 만든 것이었죠.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르 지역의 새 건설 현장 계약을 검열하러 나갔습니다. 그 현장을 러시아 회사가 직접 우리 노동자를 쓰는 곳이었고, 그 회사는 러시아 법에 맞추느라 노동자 개인별 명세서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서류입니다. 우리는 사람 이름으로 돈을 적지 않습니다. 조 단위, 단 단위, 기관 단위로 적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돈을 적으면 그 사람이 자기 돈이 얼마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 회사 경리가 내 앞에 명세서 묶음을 밀어 놓았습니다. 검열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냥 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밤 관사방에서 그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명세서에는 시간 단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당 480루블 정도. 우리 노동자 한 사람이 한 달을 온전히 채워 일하면 14만 루블이 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옮기면 250만 원이 넘는 액수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계산서에서 그 돈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먼저 국가계획 몫이 나갑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충성자금 몫입니다. 명절과 행사 때 위로 올리는 돈이죠. 그 다음이 기관 운영비, 그 다음이 현지 관리비, 그 다음이 숙식비, 그 다음이 사상교양자료비, 그 다음이 애국 헌납금. 이름은 계속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뗄 수 있으니까요. 다 떼고 사람 손에 남는 것이 처음 그 종이에 적힌 액수의 10분의 1이 될 때가 있었고, 어떤 달에는 그보다도 적었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중개하는 자와 단국자와 국가가 임금의 7할 5분에서 9할까지 생긴다고 하죠. 나는 그 말을 신문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그 7할 5분에서 9할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를 멈추게 한 것은 그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명세서 한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 이름이 러시아 글자로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미장을 하는 함경남도에서 나온 40 몇 살 사내였습니다. 손등이 다 터져서 겨울이면 피가 배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그달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0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300시간,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0시간을 넘게 일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그달 상납 계산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몫이 계획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 앞으로 떨어진 개인 몫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에 수표를 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없지만 내 손이 지나간 종이었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그 사람의 몫과 내가 만든 계산서에 적힌 그 사람의 몫 사이의 거리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위쪽 종이만 봤습니다. 국가에 얼마가 올라가는지만 봤습니다. 그 아래쪽 종이를,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이 적힌 종이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본 겁니다. 이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날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는지 아십니까? 만약 이 종이가 우리 노동자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300시간을 일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 옆에 적힌 원래 액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억울함보다 관리의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14년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그 명세서 묶음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태워야 했는데 태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관사방의 침대 매트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매달 계산서를 쓸 때마다 손이 한 번씩 멈추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위험한 병입니다. 조선에서 관리자의 손이 멈추면 그것은 사상의 문제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래층 숙소에서 밤에 나는 소리들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더군요. 14년 동안 안 들리던 소리들이었죠. 기침 소리, 코 고는 소리, 자다가 앓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 누군가 화장실 벽에 이마를 대고 우는 소리, 그런 소리는 원래 다 있었죠. 내 귀가 그걸 소리로 분류하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의 귀는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소리로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해 겨울 나는 그 소리들 중 하나의 이름이 붙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아직 조선에 있으니까요. 함경북도에서 나온 26살 청년이었습니다. 파견 명단에 든 것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파견 명단에 드는 것은 복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명단에 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씁니다. 파견 한 자리 값이 그 집 살림 몇 년치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집을 당보로 돈을 빌려 그 자리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돈을 쓰겠습니까? 나가면 벌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3년만 참으면 집을 세우고 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관 사람들이 해줍니다. 나도 했습니다. 파견 교양 강습에서 나는 그 이야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가 외화를 벌어오는 것이 애국이며 성실히 일하면 개인의 살림도 펴진다고. 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붙는 계산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것이 죄가 되는 곳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성실하면 일이 더웁니다. 러시아 현장은 공기가 급하면 야간까지 돌립니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이 사람과 회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회사 사이에 있으니까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의 물건입니다. 그 아이는 낮에 미장을 하고 밤에 자재를 옮겼습니다. 여름에는 새벽 4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러시아의 여름해는 아주 늦게 집니다. 그 늦게 지는 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어느 날 그 아이가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4층 높이였습니다. 즉사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14년 동안 내 귀에 안 들리던 소리들 중 가장 마지막에 들린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와 등이 부러졌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러시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규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 여권과 신분 문서를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관 금고에 있습니다. 둘, 병원에 가면 서류가 남고 서류가 남으면 우리 사람이 몇 명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가 러시아 관청에 기록됩니다. 셋, 치료비가 나갑니다. 그 돈은 국가 몫에서 나가야 합니다. 국가 몫을 줄이는 결정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현장 관사의 방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우리 조 안에 미생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붕대를 감고 부목을 댔습니다. 진통제는 러시아 약국에서 사온 값싼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견 기관 책임자가 내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 하나의 목숨을 놓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고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장 책임자가 보고서를 쓰고 그것이 파견기관 본부로 가고 본부가 평양해관계 부서에 올리고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사나흘, 길면 열흘입니다. 그동안 사람은 방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내 머릿속에서 돌아간 계산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 아이를 러시아 병원에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 것이 됩니다. 서류가 남고 돈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규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나는 사정을 두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평가를 지키는 것이 그날 내 관심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흘을 살았습니다. 나흘 동안 나는 2층 방에 있었고 그 아이는 아래층 방바닥에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그 아이가 어머니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그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더군요. 그날 밤 나는 관사를 나가서 러시아 마을의 술집에 앉아 있었지요. 14년 동안 근무지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마셨습니다. 지침은 닷새째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현지에서 자체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체 처리. 우리 문서에서 그 말은 아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날 그 말의 뜻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지침이 도착한 날 아침에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나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유해를 조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현지에서 화장하고 유골만 다음 인원 교체 때 딸려 보내거나 그마저도 못하고 현지에 묻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현지에서 화장되었습니다. 러시아 마을의 낡은 화장장에 서였습니다. 우리 노동자 2명이 따라갔고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사망 보고서를 만드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지병에 의한 급성 심장 말자. 떨어져 죽은 사람을 심장으로 죽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산업재해로 처리되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문제가 되고 파견기관의 평가가 깎이고 다음 계약 갱신에 흠이 남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는 것보다 계약이 상하는 것이 큰일인 겁니다. 나는 그 문장을 검토하고 넘겼습니다. 사정을 두지 않는 자로서 마지막으로 사정을 두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14년을 쌓아 올린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유가족 통보 관련 항목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처리된 사망자의 유가족에겐 보상이 없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계약상 미이행 부분에 대한 처리가 남습니다. 그 처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파견 자리를 사기 위해 빌린 돈은 그대로 남고 그 아이가 보내 주기로 했던 몫은 사라지고 거기에 미이행 몫이 얹히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빚이 남았습니다. 아들을 나라에 보내고 빚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 항목을 보면서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문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뽑아내는 체계의 사무원이었습니다. 감시는 그 체계가 새지 않게 하는 마개였고 나는 그 마개였죠. 그 겨울에 나는 조선으로 정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 귀국이 내 마지막 귀국이 되었습니다. 평양은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새에 거리가 서 있고 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 겨울에 처음으로 평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게 아니라 지방 출장 일정에 딸려간 곳이었죠. 함경남도의 한 도시였습니다. 역 앞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꽃제비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꽃제비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는 달랐습니다. 한 아이가 국수가게 앞에서 손님이 남긴 국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에는 신발이 아니고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나이가 그 죽은 청년이 파견을 나오기 전 나이의 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얼굴을 안 봤습니다. 돈만 채고 뛰었습니다.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나이에 이미 배운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평양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딸아이의 송풍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받은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송풍금 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내 딸의 송풍금 교습비가 어디서 나왔는가? 러시아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 돈은 누구의 시간에서 나왔는가? 300시간을 일한 사람들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4층에서 떨어져 나흘 만에 죽었고 그 사람의 어머니에게는 빚이 남았습니다.
내 딸의 맑은 소리와 그 어머니의 비지 같은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쓴 종이에요. 그날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내가 한참 나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이 집 안에서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안에서도?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조선에서는 5세대를 묶어 서로를 살피게 하는 담당 제도가 있고 집 안의 말도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심히 옮기는 한마디로 집안이 관리소로 실려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체계 안에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 안에서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이 체계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귀국 기간에 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죠. 지방 출장 중에 나는 한 도시의 강변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지요. 처음엔 무슨 집회인가 했더군요. 아니었습니다. 공개 재판이었죠. 무슨 죄였는지 아십니까? 국경 넘어 물건을 들여와 팔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장사였죠.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죄가 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강을 세우겠다고 하는 시기에는 죄가 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못 본 척하죠. 그러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장사가 아니고 시기였던 겁니다. 앞줄에는 학생들을 세워 놓았더군요. 왜 아이들을 앞에 세우는지 아십니까? 무서움을 어릴 때 박아 두어야 평생 쓸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 앞줄에 서본 아이였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커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날 그 자리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돌아섰지요. 14년 전이라면 끝까지 봤을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질서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발이 그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러시아 파견지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순하게 견디는 이유가 바로 저 앞줄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총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죠. 강변 공터에 세워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몸이라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파견지의 총화 시간이 왜 매일 있는지도 그때 정리가 됐죠. 하루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서로의 흠을 말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산교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목적은 다르죠.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게 만드는 것, 오늘 내 흠을 말한 사람과 내일 함께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나는 그 총화를 지도하는 사람이었지요. 매일 저녁 갈라진 목소리들이 서로의 흠을 찾아내는 것을 2층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보고서를 썼죠. 지금 생각하면 그 2층 방이 이 나라 체제의 축소판이었더군요.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갉고 위에서는 그것을 기록해서 더 위로 올리고 그 기록이 쌓이면 사람 하나가 사라지죠.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명단에 들려고 집을 담보로 잡은 사람이요. 2026년이 되면서 파견 사업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해 2월에 당대회가 있었죠. 그 대회를 계기로 대회 경제 관련 단위에 새로운 집행 방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온 문건의 요지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헐값에 사람을 내보내지 말라는 것, 말이 좋게 들리십니까? 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노동자의 처지를 좋게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에 들어오는 몫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현지 책임자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낮은 단가로 계약을 따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가 몫이 줄어드니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죠. 우리 계통에 떨어진 임무는 그 단가 검열이었습니다. 낮은 단가로 계약한 기관 책임자를 잡아내는 것이 내 실적이 되었습니다. 계약 단가는 올라갔습니다. 그해 봄부터 러시아 쪽에 제시하는 시간 단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사람이 부족했으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당 480 루블이라는 숫자가 붙은 인력 공고가 현지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밥을 잘 마는 조선 여자 40명을 한 조로 보낼 수 있다는 식의 공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조로 묶어서 물건처럼 올려놓은 겁니다. 단가가 올랐으니 노동자 손에 들어가는 것도 늘었느냐? 늘지 않았습니다. 오른 만큼 국가 몫과 충성 자금 몫이 올랐습니다. 나는 그 계산서를 다시 만든 사람입니다. 늘어난 액수에 어디에 어떤 명목을 붙여 위로 올릴지를 정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특별 헌납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파병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이 러시아 쪽에 나가 싸운다는 이야기는 파견지에서 진작부터 돌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돌았죠. 어디 병원에 우리 군인들이 실려왔다는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우리 사람들이 공사 뒤실을 한다는 이야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는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의 급여 계산서에 새 항목이 하나 붙었고 그 항목의 명목은 전선을 지원하는 애국 헌납이었으며 그것은 노동자 개인의 동의를 받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를 왜 받지 않느냐고요? 조선에서 헌납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말법입니다. 그 무렵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의 얼굴을 봤고 그 얼굴은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전선 쪽에서 다친 우리 사람들 중 일부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일이니까요. 없는 사람은 다쳐서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4층에서 떨어진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도 서류상으로는 신장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올 이름도 없죠. 그게 4월에 나는 평양의 본부에 불려 올라갔습니다. 파견 확대에 따른 임무조정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상급 간부가 이렇게 말했죠. 나가 있는 인원은 국가의 재산이다. 재산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실 방지다. 유실.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유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자가 새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어서 그 간부는 상납 계획을 올려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반기부터 인원당 상납 지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지표를 채울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발주자에게 더 받아낼 여지는 이미 한계였으니 남은 방법은 사람 쪽을 더 짜는 것이었죠. 휴일을 줄이고 숙식비 명목을 올리고 개인 몫을 더 깎는 것.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새 지표대로 하면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한 해를 꽉 채워 일해서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3년을 채워도 집담보로 빌린 돈을 못 갚습니다. 나가면 벌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완전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래에 전달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나는 그 죽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라 강도의 회계원이다. 강도는 그래도 자기 손으로 뺐습니다. 회계원은 뺏은 것을 정리하고 이름을 붙이고 서류로 정당하게 만듭니다. 14년 동안 나는 이 나라의 약탈에 정당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더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무엇이 나를 마지막으로 밀어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5월이었습니다. 아무르 현장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내 앞으로 지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파견 인원의 사상 동향이 이완되었으니 기강을 세우라. 그리고 본보기를 만들라. 본보기를 만들라는 말이 우리 문서에 등장하면 그것은 사람 하나를 골라 부수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술 사람을 정해서 나머지가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중에 붙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시에는 대상 선정 기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접촉이 잦은 자, 종교 접촉 의심이 있는 자, 그리고 상납 지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자. 나는 명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4년 동안 수없이 만든 종류의 명단이었죠. 그리고 그 명단 후보에 오른 사람 중에 그 위생병 경력이 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4층에서 떨어진 아이에게 붕대를 감아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48배였고 조선의 아내와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요? 그 한 문장이 불만 표출로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그 명단에 그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붙고 강제 귀국이 결정되고 조국에 도착하는 즉시 보위부로 넘어갑니다. 해외에서 사상 문제로 소환된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실려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소라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요. 나는 그 명단을 앞에 놓고 이틀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는 병이 이번에는 이틀 동안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다른 서류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 기관 안에 오래된 동료가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정치대학을 같이 나왔고 본부의 인사 관련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한마디였습니다.
인편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 온 말이었습니다. 말은 이랬습니다. 자네 이름이 하반기 정리 대상 예비 명부에 올라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부수기로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몇 해 전에 장부를 두 걸로 만든 파견 기관 책임자를 보고해서 상좌를 달았습니다. 그 일로 그 기관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위쪽 작은 계통, 우리가 39호실이라고 부르는 그 계통과 연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잡아낸 그 차액의 일부가 그 계통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나는 국가 몫을 지키다가 국가 위쪽 사람의 몫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정을 두지 않은 대가로 받은 상좌 계급이 몇 해 뒤에 나를 정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규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쪽 사람의 주머니입니다. 그날 밤 나는 관사방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막 계산이었습니다. 첫째, 나는 본보기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면 사람 하나와 그 가족이 없어진다. 둘째, 만들어도 나는 하반기에 정리된다. 명단을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살려주는 나라가 아니다. 셋째, 나를 정리하는 순서는 이렇게 된다. 파견 종료를 명목으로 소환하고 도착 즉시 조사에 넣고 조사 과정에서 내가 14년간 만진 돈을 개인 착복으로 만든다. 그 서류는 내가 쓰는 법을 아는 서류다. 내가 남에게 수십 번 씌운 서류다. 넷째, 그리고 내 아내와 딸은 그 서류에 딸려간다. 14년 동안 나는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면서 그 계단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계단이 위쪽에서 언제든 걷어치울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걷는 사람이었지만 위에서 보면 나도 거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도 걷고 돈도 걷고 필요하면 걷는 사람도 걷습니다. 그때 매트 아래에 넣어두었던 그 명세서 묶음이 생각났습니다. 8달 전 태워야 했는데 태우지 못한 그 종이들. 러시아 회사가 만든 사람 이름 옆에 원래 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종이들. 나는 그 종이를 꺼내서 램프 밑에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봤습니다. 14년 동안 나는 이 종이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종이가 아래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8달 전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고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일이니까요. 나는 그해 봄에 아내와 딸을 조선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14년 동안 도망치는 사람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 막혀있고 어떤 길이 열려있는지, 어느 초소에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눈을 감는지, 누가 얼마를 받으면 서류 한 장을 만들어주는지 그 지도를 머리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을 막던 사람이 도망을 계획하면 그 계획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둔 돈의 일부를 14년 동안 나라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나는 청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착복을 잡아내던 사람이 자기 몫을 따로 남겨두고 있었죠. 그 더러운 돈이 나중에 사람 30명을 살리는 데 쓰였다고 해서 그 돈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 종이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의 시간에서 나온 돈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안전해졌다는 소식을 받은 것이 그해 여름의 일입니다. 그 소식을 받고 나서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날 밤을 기억합니다. 여름이었지만 밤에는 서늘했습니다. 숙소 뒤편에 자재를 쌓아 놓은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그 위생병 경력의 사내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부르면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왔습니다. 오른손을 계속 바지에 문지르고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그 동작을 잘합니다. 14년 동안 내 앞에서 사람들이 하던 동작이니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러시아 글자로 적힌 명세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글자를 모르니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주고 그 옆에 우리 돈으로 옮긴 액수를 연필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이거 무슨 시험입니까? 시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 상급자가 진실을 보여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나 함정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함정을 14년간 놓던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말이 믿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나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하반기부터 상납 지표가 올라간다. 당신들이 3년을 채워도 빌린 돈을 못 갚는다. 둘째, 나에게 본보기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명단 후보에 당신 이름이 있다. 셋째, 나도 정리 대상이다. 나는 하반기에 소환되고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명단을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는 나갑니다. 같이 나갈 사람은 같이 나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주자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것을 알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죽으면 심장으로 죽습니다. 그 아이도 심장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2달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은 아주 천천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 숙소 안에 우리 계통에 보고를 올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지요. 내가 심어 놓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하루에 한 명씩 늘려갔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도 정했습니다. 절대로 3명 이상 모이지 않고 말은 작업 중에만 하고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벽이 얇으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만든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외로워지도록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나가려면 서로를 믿어야 했더군요. 내가 부순 것을 내가 다시 붙여야 하는 일이었죠. 세상에 그렇게 부끄러운 작업은 없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담장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신분 문서였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기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기관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담장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그 사람은 서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러시아 경찰에게 걸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망을 막는데 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만 쥐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 금고의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은 파견기관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언제든 열어보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였습니다. 검열 권한이라는 것이죠. 나는 검열을 명목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2번에 걸쳐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표가 나니까요. 둘째로 필요한 것을 러시아 쪽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14년의 더러운 경력이 쓰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현지 관리들에게 봉투를 주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를 눈감아 달라고 주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를 받던 사람들의 얼굴과 액수와 성격을 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돈만 받으면 조용한 사람인지, 누가 받고도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던 사람인지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지역에 운수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었고 우리 노동자에게 몰래 담배를 나눠준 것을 내가 눈감아 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람 30명을 옮겨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을 심장으로 죽었다고 적은 것이 나라고요.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말했죠. 알겠다고요.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값이 붙습니다. 나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받은 값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주 드문 미덕입니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장은 점검이 있습니다. 인원 점검이 하루 3번 있습니다. 아침 작업 전, 점심, 그리고 저녁 총화 때 사람이 빠지면 몇 시간 안에 발각됩니다. 30명이 사라지면 몇 분 안에 발각되겠죠. 그래서 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8월에 나는 파견기관 책임자에게 문서를 하나 내려보냈습니다. 사상교양 강화 지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해외 파견 인원의 사상 이완이 심각하므로
지도원 직접 인솔 아래 집중 교양 훈련을 실시한다. 대상 인원은 명단에 따른 30명. 기간은 2박 3일, 장소는 현장에서 떨어진 별도시설. 우리 개통 지도원이 직접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사상 문제로 따로 조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 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냈습니다. 지도원이 30명을 따로 데려간다니 무슨 큰일이 터졌구나 했겠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겁을 내는 사람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성질을 14년 동안 이용해 온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명이 처음에 내가 동복이 명단에 올려야 했던 사람들과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즉 나는 부수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 지시, 문서를 그 사람들을 살리는 통행증으로 바꾸었습니다. 14년 동안 사람을 없애는데 쓰던 서류 기술을 그 마지막 한 번만 반대로 썼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한 사람이 나에게 왔습니다. 40몇 살 미장공이었습니다. 그 손등이 겨울마다 터지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딸이 셋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이 말은 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있었던 일로 하십시오. 내가 나간 다음에 조사가 오면 지도원이 강압적으로 인원을 인솔해 갔다고만 말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체제가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앗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에게서 선택을 빼앗고 그러고 나서 선택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죄로 만듭니다. 떠나는 날 새벽 나는 관사방에서 그달의 상납 계산서를 태웠습니다. 14년 동안 매달 한 장씩 만든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가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8달 동안 계속 멈추던 손이 그 종이를 태우는 순간에는 아주 조용했더군요. 그날 아침 나는 30명을 2대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그 러시아 사람이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낡은 승합차 2대. 짐칸에는 건설 자재를 쌓아 놓았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자재를 옮기는 인력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담장을 나설 때 초소의 경비원이 내 얼굴을 보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경례를 받으면서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14년 동안 받은 마지막 경례였습니다. 차가 도로에 올라선 순간부터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명입니다. 12시간 일하고 컨테이너에서 자던 사람 30명이 승합차 2대에 나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23, 가장 나이 든 사람이 54이었습니다. 모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이 나면 손을 무릎에 올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앉는 것을 배우니까요. 1시간쯤 갔을 때 23짜리 청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우리 진짜 남조선으로 가는 겁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 도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한 번에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길은 강 하나를 건너면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아주 크고 그 나라의 관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사람을 되돌려 보내주는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위험합니다. 잡히면 우리 대사관 개통으로 넘겨지면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동은 주로 밤이었고 낮에는 창고나 폐가나 마을과 컷간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문을 닫아 놓은 목재 창고에서 잤습니다. 톱밥 냄새가 아주 진했고 30명이 나란히 누우니까 사람 몸의 열로 창고가 더워졌습니다. 그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사설이 별로 없고 곡조만 길게 이어지는 노래요. 한 사람이 시작하니까 두 사람이 붙고 그 다음에 5명이 붙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갈 만큼 작은 소리였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내 귀가 소리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떠올렸습니다. 기침 소리, 앓는 소리, 화장실 벽에 이마를 대고 우는 소리. 그 소리들을 낸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30명 중에 나만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온 힘을 쓰고 있었고 나는 뒤늦게 부끄러워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것은 세 번째 검문이었습니다. 지방 도로에서 순찰차가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이 미리 손을 써둔 경로였는데 급무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생깁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긋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경관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내려서 서류를 보였습니다. 자재 운반 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말은 14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경관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차 안에 30명이 그 순간 숨을 멈추는 것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냈습니다. 14년 동안 사람들을 갇혀 있게 하려고 내던 그 봉투와 똑같은 봉투를요. 그 경관이 봉투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한 다음에 나는 오래 생각했지요. 이 나라에서 우리 사람들을 가둔 것도 봉투였고 우리 사람들을 내보낸 것도 봉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목숨은 처음부터 봉투 하나 값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정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사람을 봉투 하나로 다룰 수 있는 물건으로 내보낸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몇 나라를 거쳤는지 어느 경로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에는 목숨을 걸고 사람을 옮겨주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걸린 시간뿐입니다. 아무르의 그 담장을 나온 날부터 안전한 곳에 도착한 날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41일 동안 30명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41일 동안 내가 유일하게 잘한 일입니다. 14년 동안 나는 서류로 사람을 없애왔고 41일 동안 30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계산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는 압니다. 남한당을 밟은 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통로를 걸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줄을 서서 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두 줄로 서서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줄을 서서 걸은 사람들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냄새였습니다. 공항 안의 공기에 냄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의 공기에는 항상 무슨 냄새가 있었습니다. 석탄 냄새, 기름 냄새, 사람 냄새, 냄새가 없는 공기를 그날 처음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조사를 받습니다. 위장에서 들어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나는 그 절차를 아주 오래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감시하던 쪽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사관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요? 나는 다 말했습니다. 14년 동안 몇 개의 현장을 관리했고 몇 명을 보고했고 몇 명이 소환되었고 그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18살 때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고 자랑한 아이를 보고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목록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과 날짜가 다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잊은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것을 하나씩 꺼내는데 여러 날이 걸렸고 꺼내면서 나는 여러 번 말을 멈췄습니다. 한 조사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후회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는 말이 너무 편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사람의 몸에 남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는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 명세서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만든 사람 이름 옆에 원래 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그 종이들. 8달 동안 관사방 매트 아래에 있었고 41일 동안 내 배에 감고 다닌 종이들이었습니다. 그 종이가 우리 30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태워야 했던 종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 이야기를 조공하겠습니다. 그곳은 이 나라에 처음 온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사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정말로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돈을 넣고 빼는 법, 지하철표를 사는 법, 병원에 가는 법, 그리고 물건 값을 흥정하지 않고 그냥 내는 법. 우리 30명 중에 가장 오래 못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위생병 경력 있던 사내가 밤에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까지 참았습니다.
다음 달 직권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다고요. 절차.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죽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4층에서 떨어진 아이는 절차를 기다리다가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 절차를 밟자고 한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사망 보고서에 심장이라고 적은 사람이 나라고요. 이미 조사에서 다 말한 내용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말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지, 이제 우리는 동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지 말고 밖에다 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밖에다 하십시오. 그 말이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족과 다시 만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서 있었고 딸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이 나에게는 아주 정당한 거리였습니다. 정착 초기에 나는 이 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곳에 갔습니다. 14년 동안 사람을 감시하고 돈을 계산하던 사람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내 경력은 여기서 이력서 한 줄로도 쓸 수 없는 경력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력이 값을 받는 사회는 아파야 하는 사회니까요. 지금 나는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이 다 터졌습니다. 겨울에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나는 한 사람을 생각했지요. 함경남도에서 나온 그 미장공 말입니다. 딸이 셋이라 남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 손이 겨울마다 이랬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14년 동안 봤는데 그 손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도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우리나라의 인력 성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늘었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 쪽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남자들은 건설장과 걸목장으로 나가고 여자들도 나갑니다. 식당으로, 봉제 공장으로, 농장으로 나갑니다. 40명을 한 조로 묶어보낼 수 있다는 시계 공고가 현지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조로 세워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 조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어느 집의 딸이고 어느 집의 어머니인데 종이에는 40명이라고만 적힙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적힌 액수를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종이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중개하는 자와 당국자와 국가가 그 임금의 대부분을 챙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계산을 매달 한 사람이니까요. 둘째로, 그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담장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총을 든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권이 금고에 있고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를 보고하도록 관리되고 조선에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 가지면 사람은 도망치지 못합니다. 담장은 사람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 가장 튼튼합니다. 나는 그 담장을 세우는 기술자였습니다. 셋째로, 다치면 절차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현장의 방바닥에 누워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은 사나흘 뒤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나흘을 못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사망 보고서에는 심장이라고 적힙니다. 그것을 적는 사람은 악마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입니다. 계약이 상하는 것을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크게 계산하도록 14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넷째로, 저는 용서를 구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14년 동안 이 체제의 손이었고 그 손으로 사람들의 몫을 걷어 위로 올렸습니다. 내가 각성한 것도 대단한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정리 대상 명부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표적이 된 다음에야 나는 표적이 되어 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내 각성의 정직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와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는다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0명은 지금 이 나라에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23이던 그 청년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다만 한 해에 한 번 그 아이가 죽은 11월의 그날에 모입니다.
4층에서 떨어져서 나흘 만에 심장으로 죽은 그 아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류에 지병으로 적힌 그 이름을 그날 하루만은 제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에서 나온 그 미장공 딸이 셋이나 남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감시하던 사람이 앞장서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올라간 날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뒤집힐 일인지 압니다. 사람이 30명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걷는 사람이 거치는 사람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마개가 스스로 빠지는 것이니까요. 그 나라의 담장은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게 만들어서 세운 담장입니다. 그러니 그 담장이 무너지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 30명이 41일 동안 한 명도 잃지 않고 걸어 나온 것은 총을 든 사람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담장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 이름 옆에 원래 적혀있던 액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어딘가에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은 조로 묶인 사신 명종 하나가 아니고 유실방지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의 재산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